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공매도 한시 금지 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 금지로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다며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목소리를 들어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도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에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노사는 법치 토대 위에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2.9%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 2.0%에서 1년 만에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5년 8월 3.1%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금리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카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더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소액이 많은 카드 대출, 연체율이 더 높아졌다는 건 돈을 빌린 사람들이 다른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서희초에서 발생한 신임 여교사 사망 사건,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교권 보호 목소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숨진 교사에 반해 벌어졌다는 학생 간 폭력, 이른바 연필 사건과 학부모 갑질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이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119일간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여부도 조사했지만 그런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또 고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통제력을 잃고 도주를 시작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ארגון החמאס איבד שליטה בעזה. מחבלים בורחים דרומה, אזרחים הולכים ובוזזים את בסיסי החמאס, אין להם אמון בשלטון יותר.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시설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병원 일대를 공습하고 있는데 하마스를 섬멸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마스 의사당 건물을 점령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 석방 대가로 5일간 교전 중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에서 거론된 인질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코너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계로 분류되는 천하용인, 이 4명 가운데 용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관련 기사를 쭉 보다가 지난 1월 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하면서 하신 발언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저는 과거 권력의 입김에 따라 자행되던 공천 갈등을 혁파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출마합니다. 당대표 혹은 그 이상의 권력자가 행사했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 전 최고위원님, 이때 주장하셨던 게 상향식 공천이었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참여하기도 하지만 네.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당원과 국민이 공천하는 이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건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일단 기본 취지는 네.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권력에 줄 서왔던 우리 정치를 저는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선거 컨셉에 맞게 뭐 전략 공천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상대 민주당의 후보를 특정 후보와 대결 구도를 가기 위해서라도 네. 뭐 그런 전략 공천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단 이 전략 공천의 형태가 과거에 권력을 재생산해왔던 도구, 권력자와 좀 친하다라는 그런 친소 관계에 따라서 공천해 오든지 아니면 돈으로 사고 팔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 공천이 있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전략 공천은 좀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과 당원, 그 지역의 유권자가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김 전 최고위원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눈여겨봤던 발언을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최고위원 당시에 청년 최고위원이셨죠. 예, 예,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주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뒤에 많이 나눠볼 테니까요. 자기 PR을 좀 한마디로 하신다면서요. 저는 그 예. 진흙탕 속에서 네. 연꽃을 피우고 싶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낭만적인가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정치라는 것이 네. 이제 권력 의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네. 본능 어떤 그런 것에 충실한 곳이다 보니까 가끔은 명분과 원칙, 내가 왜 정치를 하지, 어떤 정치를 해 나가야지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진흙탕 속에서도 늘 원칙과 명분을 좀 기억하면서 저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진흙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동안 겪으신 일,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차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바로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1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네,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간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저 자리가 네. 그 말씀하신 천하용인과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네. 저 자리에는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무진들도 없었고요. 저희 5명만 모였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네. 저희한테 한 적이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대표의 어떤 창당 의지를 좀 듣고 싶었고 일각에서는 평론가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협상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 네. 다시 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과연 예. 정말 이 전 대표가 창당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예. 확인하는 자리였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를 속인 게 아니라면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원래 김 전 최고위원은 그 신당 창당이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저 만남을 갖기 전에는 네. 책임이나 명분 네. 차원에서 좀 창당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예. 당 지도부였고 저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했고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희도 같이 열심히 노력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께 잘 못하는 평가가 있더라면 예. 저희가 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개인적인 예. 혜택을 받은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윤리 관점에서 책임을 같이 지는 게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창당에 대한 명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예. 어쨌든 저 자리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창당을 하려고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치 개혁 전반적인 토론을 좀 했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창당을 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니고 아예 부정적인 0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좀 백지 상태에서 놓고 보겠다. 이준석 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설득을 좀 들었고요. 폭넓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생각을 뭐 완전히 바꾸신 건 아닙니까?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이기인 의원 천하 용인 중에 뭐에 해당하시는 거죠? 이기인 의원이? 인에 해당합니다. 아, 인에 해당하십니까? 예. 네, 국민의힘 지도부 측근 등을 겨냥해서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또는 뭐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제안을 했다. 예. 이렇게 말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허은하 의원은 또 직접 이 전 대표에게 요구한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경로로 이런 연락이 오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연락 받으셨습니까? 저는 뭐 네.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당내에 이 위기를 좀 걱정하시는 의원분들이나 당내 관계자분들이 이준석 네. 전 대표의 의중이 뭐냐,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뭘 원하는 것이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예. 과정에서 아마 뭐 선대위원장을 하면 이 전 대표가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냐, 예. 이러한 가정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아마 이기인 예. 도의원 같은 경우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의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안다로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건 이기인 도의원의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하시죠. 창당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당의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나 또 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다면 당내에서 계속 혁신해야 된다는 입장이 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권이나 그러한 책임 있는 분들의 권한이 있다면 저부터도 이준석 전 대표를 말리려고 하겠습니다. 창당에 대한 좀 것을 다시 생각해봐라. 물론 이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당 안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안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당원과 국민이 공천하는 그런 상향식 공천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성정치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기성정치의 폐단이 나온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보스 정치라든가 개파 정치 이런 건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붙은 그 이준석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네. 그 개파 정치 자체를 저는 비판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줄 서왔던 우리의 행태들, 예.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비판한 것이지 현실 정치에서 개파 정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를 하는 거고 저는 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인물이나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정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정치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뭐 계속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장 혹독했던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해 그 이 전 대표 그 징계 직후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한 발언을 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있거나 예.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했는데 이것처럼 수사 결과가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저희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윤리위가 인터넷 방송에서 떠도는 의혹을 가지고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저는 글쎄요 정말 부끄럽고요. 예, 이때는 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발언 같은데 이후에 이 전 대표에게 당시에 제기됐던 성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 불충분 또 공소권 없음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당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고 보셨던 거죠? 당시에도 그렇게 네. 생각했고 예. 지금도 사실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당원들이 선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당대표를 징계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품위 유지 위반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매한 어떤 그런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 결국에 우리 당이 내세우는 어떤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와 예.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를 징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예.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전 대표를 징계까지 내몬 그 의혹들, 당시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그 판단은 네. 국민들께서 해주시겠지만 예. 어쨌든 그 관련한 의혹들의 주 의혹은 예. 수사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의 혐의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이른바 그 싸가지론입니다. 예. 이 전 대표가 어린 나이에 정계에 진출해서 생긴 수식어라는 해석도 있지만 뭐 이 전 대표도 이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측근으로서 좀 해주고픈 말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전 대표한테는 저도 사석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도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께서 원하신 눈높이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 대표와 관련한 이른바 4가지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대표가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는 지도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수준 높은 요구와 어떤 언행이나 태도에 대한 분명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요구가 있을 텐데 이전 대표의 어떤 그런 태도와 언행들이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에 걸맞는 언행과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사석에서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에 대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젊은 정치인들이 당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쓴소리를 내면 늘 갖고 나오는 것이 싸가지론입니다. 쟤는 나이도 젊은 게 최근에 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께서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XX 뭐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의 어떤 남아있는 질서, 젊은 정치인들을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예의 없는 그런 정치인. 근데 정치가 결국엔 소신 있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질서를 들이대면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좀 폭넓게 해석하시고 봐주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나의 순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신당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신당이 나와도 뭐 영남에서는 바람을 일으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다는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홍준표 시장의 생각일 것 같고요. 물론 네. 시장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과거에 친박연대라는 모델도 있었고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우리 보수 정당의 유권자분들이 생각하는 보수 정치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그 기준에 지금 적합하게 잘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이 반성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 대표가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혁신 경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혁신 경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은 뭐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요. 그 내부 분열 프레임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좀 안고라도 뭐 당이든 대통령이든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게 그게 뭐 옳은 정치라고 보시는 겁니까? 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예. 늘 덮어 씌우는 게 내부 총질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대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최근에 KBS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그 드라마 예. 고려 거란 전쟁을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거기서 보는데 물론 이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 역사를 담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결국에는 옳은 말 하는 어떤 신하나 지금 봉건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드라마상에서는 그 신하를 향해서 그 어떤 줄 서는 그런 신하들이 덮어 씌우기를 하고 내부 총질에 비슷한 그 어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늘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정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네. 나은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딜레마인데 우리 정치가 좀 소신 있는 정치가 더 폭넓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전 쓴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심판을 받았던 이유기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역사였지만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당내에서 쓴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내는 목소리 자체는 이 보수 정치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한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그것이 뭐 총질하거나 프레임을 가두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렇지만 이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 손을 잡지 않으면 총선 때 격전지인 수도권이 다 날아갈 거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하게 되면 현재 3당, 물론 정의당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뭐 많은 정당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특성상 2에서 3%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들이 당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보면 제3지대를 외치다가도 선거 뒤에 다시 뭐 기존 정당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해쳐 모이라고 외쳤던 사람
그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또 개파 정치를 비슷하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신당은 뭐 어떻게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정당사, 우리 한국 정당사의 어떻게 보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늘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시 합치고 했던 역사가 있었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역사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창당을 했었던, 그리고 또 합당을 했을 때도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 있었던 것이고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현대 정치사가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과정의 일환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제 당의 문제로 윤핵관을 콕 집어서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금 거침없이 지금 변화를 주문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변하고 당도 변하면 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전 대표가 지금 창당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변화가 있다면 저조차도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창당의 의지를 말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물론 혁신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만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짧게 일단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예. 당원들의 목소리는 당정 관계,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예. 결국 이 모든 게 이제 당이 혁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김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도, 젊은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 주류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해라, 뭐 험지에 가라, 이런 그 인요한 혁신위의 압박에 당사자들은 지금 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위 조기 해산설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혁신위는 뭐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신위가 성공했으면 바랬지만 지금은 사실 혁신위가 실패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모든 원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영남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가 내세우는 헌법이나 헌법 정신이나 민주공화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권한도 혁신위 자체에 없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의 그런 요구가 어떻게 보면 메아리로 들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혁신의 어떤 그런 가능성, 혁신에 대한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윤핵관과 그 호소인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 당과 국정을 말아먹은 사람들 책임지고 뭐 정계 은퇴하라,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수직적 당정 관계와 좀 연결지어서 좀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저 말 속에. 저는 윤핵관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만 그 심판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윤핵관이 아무리 구태스러워도 그 지역의 유권자가 윤핵관의 후보를 원한다면 그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저는 민주공화정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고요. 다만 이것을 윤핵관이라고 해서 공천을 하지 않고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사천이라고 생각해요. 공천이 아니고 사적인 감정에 의한 공천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저는 경계해야 된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아야 된다. 구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소신발언 좀 한번. 전 젊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될지라도 늘 소신과 이 목소리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에 반할지라도 내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가 저는 젊은 정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벗어난 제3지대 빅텐트가 이번엔 정말 구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신 이분과의 그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반갑습니다. 류호정입니다. 네. 지난 2024년 4월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셨죠? 그렇죠. 네, 3년 남짓 이제 2년 의정 반 활동, 정도? 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되게 짧게 좀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업계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네. 뭐 일을 하다가 많이 답답함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답답함은 더 커지기만 했던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제 역량이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정책을 정말로 실현을 해서 발의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현을 해서 삶을 바꿔내는 일이 참 쉽지 않구나. 지금 양극단의 이 진영 정치가 많은 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양극단 진영 정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차차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타투 합법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서 그때 입으셨던 게 보라색이었나요? 빨간색이었나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드레스를 입으셨고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선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원피스를 입고 등원하신 모습도 있었고 탈권위 문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양복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년 지난 시점에서 당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국회 권위가 양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오히려 지금에 와서 시민분들께서 더 많이 공감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뭐 기획 업무를 좀 주로 하다가 국회에 와서 언론 홍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뭐랄까요.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기사 한 줄이라도 내기 위해서 뭐 시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투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네. 굶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피커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뭐 복장을 활용한 것이었고요. 복장 논란이라는 말은 그 뒤로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또 세상이 많이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답답한 점은 타투법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뭐 인식도 많이 바뀌고 타투이스트들의 현실도 이제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여전히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제 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당내 상황도 뭐 안 짚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이 정의당은 1.83%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뭐 참패라고 보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만 1.83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뭐 대선, 지선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이제 정의당의 어떤 필요성,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증명해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지도부 내부에서도 약 3%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노동 세력과 녹색당, 진보당 등 제3의 정치 세력과 뭐 연합 정당 형태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내셨죠? 저는 이제 이 안이 정의당의 혁신이라거나 재창당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선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네. 뭐 모든 곳이랑 연대할 수 있을 것처럼 쓰여는 있어요. 뭐 네. 노동, 녹색, 뭐 지역, 뭐 제3 다 적혀는 있는데 실제 내부에서 뭐랄까 좀 더 진심을 갖고 소통을 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지내던 곳들, 익숙했던 곳들과만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하던 대로 하는 그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고 본 거죠. 게다가 이제 녹색당 뭐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비례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 방식의 것은 녹색당의 총선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시민들 보시기에 정의당의 재창당이라 할 수 있느냐, 정의당이 이렇게 혁신했다라고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냐, 뭐 그런 것에도 저는 굉장히 큰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서 저희가 뭐 이준석 신당설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좋겠다. 젊은 정치인들이 당을 나와서 제3지대에서 정치를 바꿔나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 당을 떠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암시한 건지 그런 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2017년도에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당제 국회, 실질적인 다당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당의 당원이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정의당도 그렇고 교섭단체를 이루는 그러면서도 오래가는 정당은 만들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 양극당의 진영 정치가 이제 강해졌고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치의 풍경을 본 지가 오래된 거죠. 저는 이제 양당을 고쳐서는 어떤 우리 삶을 해결해내는 정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제3지대로 오셔서 새로운 물결이 돼서 이 국회를 함께 바꿔봤으면 좋겠다. 정치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탈당은 또 이제 별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지금 제가 그 당 지도부의 안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 대회 등등의 어떤 일정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민주적 절차를 갖고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탈당 같은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제 제3지대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같이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좀 뭔가 정치 개혁에 같이 동참할 생각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3지대에 있는 인물들 혹은 정치 세력들이 그동안 기성이었던 양당이 보여왔던 나쁜 점, 뭐 답습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좀 개선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저도 한번 해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 뭐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고 하면서 이제 저도 언급이 되고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답변을 좀 길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시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을 두고 이제 젠더 갈등으로 과연 합의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정미 지도부 사퇴 이전에도 선거연합 추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신 바 있습니다. 잠시 그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내놓은 유일한 수습책은 녹색당과의 통합입니다. 2024년 총선 이후 각자의 당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도대체 정의당의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정당입니다. 완벽한 자기 모순입니다. 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선거를 앞둔 야합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기성의 정치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정의당이 그랬기 때문에 저마저도 조금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뭐 선거 연합 정당을 두고 유럽식 뭐 연합 정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기본소득당이나 시대 전환을 그 선거 후에 다시 돌려보낸 그 더불어시민당과 크게 차이가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양당에서 너무 많이 본 말 아닙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핑계로 거대 양당은 다시금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 핑계를 가질 텐데 자매정당을 또 만들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잘못을 눈 감아야 하죠? 저희가 이제 저희의 어떤 혁신 아닌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좀 그날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연합정당은 소위 운동권만 연합하는 최소 연합이라고 보고요. 뭐 녹색당 제외한 연합 대상이 뭐 진보당, 노동당, 뭐 민주노총의 일부 정파, 지역정당 운동의 일부 세력 뭐 이런 정도거든요. 제가 운동권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시민들 눈에 그동안의 진보 정당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비쳤습니다. 혁신하지 못했다. 혁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류 의원의 그 행보에 언론의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고 그 이준석 신당과 연계돼서 계속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권력 정의당 내 그 소장파 의원 모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출범식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던 그 이준석 전 대표 최근 그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3지대와의 외연 확장이 그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권력 그 장혜영 의원도 함께하고 있죠. 연대 가능성도 그 이준석 전 대표 측과의 연대 가능성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 전 대표가 여기에 좀 반응한 게 있거든요. 그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정의당은 무슨 이벤트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의 정의당과는 연대 안 하겠지만 과거 노회찬 의원이
의미 있는 아젠다를 던지는 모습의 정의당과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그 반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혜영 의원이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에 대해서 뭐 혐오 정치다, 그리고 도대체 추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뭐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정의당을 두고 뭐 이벤트만 쫓아다녔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뭘 자세히 알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전 대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의당의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을 했고요. 전에는 사실 제가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가 노회찬 정신을 언급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노회찬 정신은 누구도 독점하여 계승할 수 없다. 정의당만의 것일 리도 없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를 기리는 모두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노회찬 정신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이전 대표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래도 다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 공생하는 이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다면 좀 많은 것을 내려놓고 대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정치라는 게 갈등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은 서로 애초에 다른 생각들을 가진 시민들을 일정 부분 대변을 하고 있고 대의하고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만나서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싸워서 또 뭐 자기 조직 강화할 만한 써먹을 게 아니라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갖고 나와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가 그러지 않은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3지대 하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만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냥 기왕이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당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려놓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의를 위해서라면 아까 앞에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이 젠더 갈등 문제,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같은 당 그 장혜영 의원, 생각이 많이 같으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뭐 같은 당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3지대 안에서 좀 서로에게 혹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좋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젠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준석과 뭐 페미니즘 진영이 뭐 서로 좀 과했던 지점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젠더 갈등 경우에 특히나 젊은 분들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이대로 곪기만 하면 사회 공동체에도 꽤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전 세대가 건설적이지 못하게 이념 갖고 싸웠다, 이런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대의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 젠더 이슈 등 다른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사실 대한민국 경우에는 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겹치면서 이념 갈등, 뭐 지역 갈등이 깊어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권이 이런 문제들을 좀 악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갈등들이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이제는 뭐 젠더 말을 좀 줄여야 되나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도 이제 꽤 심각해질 거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이 해결하는 것을 좀 숙명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전 세대의 그런 오랜 기간의 그 갈등을 우리는 답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 할당제는 토론할 수 있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여성인 모든 사건을 여자라서 죽었다라고 하면 대할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런 정도가 이준석과 류호정의 젠더 갈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화하고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한동훈 장관과 뭐 비동의 강간죄로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정책 토론이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지. 뭐 여자도 군대 가라 같은 뭐 그런 말로 대화가 단절이 되는 어떤 정치를 바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적인 대정부 질문을 하고 싶다는 발언도 자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 나눈 동안에도 이제 거대 양당 정치 문제점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었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말 저보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적어도 2023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대입니다.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정치는 오늘도 그 시절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합리성, 과학, 지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정치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평소에 희망을 해봅니다. 절대로 진전되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싶어집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게 선배님이라는 그 호칭을 쓴 게 인상 깊었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느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정치 양극화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이제 총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약간 강론으로 세 가지를 제가 좀 짚었었거든요. 당시에 모든 행정부 관료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이제 상대편이 잘 못하면 집권하고 까짓거 집권 못해도 제1야당 하면 되는 지금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천 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 감아야 하는 공천제도 내지 정당 문화를 제가 짚었고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정확히 같은 시점에 같은 공간에 모여서 이런 최악의 정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총리님께서도 꽤나 크게 한숨 내쉬면서 공감을 해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방이 있을 차례인 거고 저는 이제는 양당이 돌아가면서 집권도 해봤고 다수당도 다 해봤지 않습니까? 제3지 그 안에서 문제를 찾기에는 충분히 많은 기회를 시민들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누군가의 어떤 이중대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3지대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정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남짓 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류호정 의원을 소개하면서 2024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고 제가 잘못 언급한 것 같은데 2020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예,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쟁점을 정리하고 팩트체크도 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어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유지하면서 그 일부 업종 또 직종에 한해서 유연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 요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려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주 52시간제라고 불리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최대 12시간까지 한 주에 더 일을 할 수 있어서 주 52시간이 넘으면은 사용자를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숫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 5일 같은 경우에는 5일 근무를 한다고 보면 주 40시간 근무는 9 to 6, 그래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고요. 주 52시간은 9시 출근, 8시 반 퇴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 60시간이면은 9시 출근, 10시 반 퇴근.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주 69시간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9시 출근, 밤 11시 반 퇴근. 뭐 요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때 올해 3월 달에 추진했던 거는 최대 주 69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반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8개월 동안 그러면은 이거 여론조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민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 이렇게 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맞고 어떤 직종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관련 이 대면 설문조사를 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체 유연화에서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업종, 직종 유연화로 절충한 것으로 일단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총 6,030명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하고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이제 당사자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현 근로제도 주 최대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습니다. 현 근로제도에 대해서 업종, 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라고 한 거는 또 54.9%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도 긍정적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업종마다 예를 들면 근무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게 예를 들면 게임 개발 같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짝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최대 그때 주 120시간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약간 논란이 되긴 했지만은 이렇게 하고 좀 한가할 때는 쉬고 이런 업종도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인식들이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 국민의 46.4%가 그러니까 지금의 주 단위의 근로 이제 최대 그 근무 시간 제한한 거를 월 단위로 좀 늘리는 거. 그래서 주 평균은 12시간 이하로 하지만 월 단위로 이거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돼서 그런지 예상했던 대로 그 노동계는 이번 그 조사를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주 52시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 질문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지 않냐, 저런 문제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로 기간을 지금 주 단위인데 이거를 월 아니면 분 계절별 아니면 연 단위로 뭐 늘리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들을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동계 표현으로는 답정너 같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김종진이라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2시간 상한제로 인해서 건강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이제 좋아졌는지 이런 질문 문항을 아예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단위 근로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질문 아니냐. 이런 좀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대로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정부가 반대 여론에 부딪힐 때마다 우회로 찾기에 바쁘다. 아마 여론조사 갖고 한 얘기 같은데 이래서 무슨 노동개혁 하겠냐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뭐 보수 언론, 예를 들면 뭐 이제 경제지 같은 데에서는 사설이나 기사로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이제 후퇴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계일보 사설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노사로 떠넘긴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개혁 후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개혁에 어쨌든 지금 뭐 유연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절실하다라고 이제 특히 이제 산업 쪽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많이 반영됐는데 이성희 어저께 노동부 차관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의 노동개혁의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게 추진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밌는데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 이내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체 근로자의 75.3%, 사업주의 74.7%.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69시간은 죽는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시 출근해서 밤 11시 반 퇴근이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60시간이라고 하면 대충 9시 출근 10시 반 퇴근 정도입니다. 이거를 주 5일 동안 하는 거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월 단위로 하면은 주 초에 그렇게 일을 하면은 주 뭐 셋째 주, 넷째 주에는 훨씬 더 이제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한 주에 12시간, 주 한 달에 53시간 정도가 이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일하면 이제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재밌는 여론조사가 또 있는데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 근로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추가 소득이라는 것까지 묻혔거든요. 여기에 노동자의 58.3%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돈 더 받아도 일 더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이 더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밝힌 만큼 그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이 나온 게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주 69시간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과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인정을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몇 시간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또 제목이 막 나오고 비판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노사정이 합의할 문제다라고 약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 최대 60시간까지로
조금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설문을 말씀드리면은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이런 거를 다 물어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아까 전에 60시간이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거의 국민의 4분의 3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인의 4분의 3이 그렇게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시간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서 노사가 원하면 그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한 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잖아요. 그 월, 분기, 연 단위 중에 어떤 단위가 가장 유력합니까? 그러니까 현재로는 일단 월이 좀 유력한데 이것도 노사정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공장은 여름에 많이 팔고 겨울에는 안 팔리니까 좀 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연 단위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주장도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계절 단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업종별로 사실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찌됐든 노사정이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지금 경사노위에 지금 노조 측에 한국노총이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를 보면 될 것 같고 여론조사에서 관리 확대가 필요한 업종은 제조업이 사업주의 56.4% 그리고 건설업이 사업주의 25.7%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업종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연장근로 이제 관리단위 선호 비율을 보시겠지만 지금 월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죠. 62.5% 근로자의 그리고 사업주의 59.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쪽으로 좀 합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주당 상한 근로시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정부가 이번 설문에 얼마나 공을 들였냐면요. 아까 전에 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 국민의 46.4%가 이거에 확대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4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질문에 보면은. 일단은 근로자의 동의를 우리가 구할 것이고 연장 근로시간 주 평균이 12시간 이하가 될 것이고 주 최대 근로시간 제한을 할 것이고 휴식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러면은 연장 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지난 3월에 있었던 강력한 저항,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고 어저께 이성희 차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굉장히 의지를 좀 밝힌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도 유연화 대상 업종, 직종 정하는 건 계속 실태 조사라든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어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어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의 의지는 이건 노동계하고 얘기를 할 문제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정부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역풍이 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인 것도 있지만 이게 맞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한국노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과를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 협상도 약간의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포괄임금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가 뭐냐면은 몇 시간을 근무하든 그런 게 상관없이 그냥 전체 임금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기자들도 대체적으로 포괄임금제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 이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려운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했을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노동계의 주장인데 어제 이성희 차관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건드리는 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이제 좀 어떤 테이블에 올라서 약간 논쟁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 진보 보수 매체 상관없이 관점은 좀 다르지만 이 차이나 뉘앙스가 좀 이번에는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여론을 좀 많이 살피지 않겠냐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경영계도 그렇고 노동계와는 반대 개념으로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전까지 과연 이 개편안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영자 총협회에서는 지난 3월에 근로시간제 개편안에도 못 미치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이렇게 조금 강력하게 비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그 뭐 주 52시간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답한 사용자가 14.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전체 경영진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협상 결과를 어차피 이런 거는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씩 양보를 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선 전에는 어렵다. 이거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쟁점들이 많아서 좀 민감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쟁점으로 좀 부각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업종에 이제 이거를 적용할 것이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까 전에 업종이고 직종도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설치, 정비, 생산직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건, 의료. 이를테면 간호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실제 그 해당 당사자들, 노동자들이 뭐 간호사들이 이거 유연근무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포괄근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당히 이견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정부의 그 근로시간 그 개편 문제 관련해서 김준일 에디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